작지만 강한 나라 유럽의 강소국들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주는 혁신의 화두를 찾아보려는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의 이노베이션 팩토리 2021년 두 번째 공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마 노르딕 베네룩스 국가들 중에서는 그 가장 큰 경제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강소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그 큰, 그리고 한때는 세계 무역과 세계 패권을 가지기도 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아마 우리나라 한국보다도 네 작습니다. 한 반밖에 되지 않는 나라지만 또 세계 무대에서 또 특히 글로벌 경제가 나왔을 때 가장 높은 개방도와 그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네덜란드의 사례를 가지고 그 혁신의 그 사례들과 또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시사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덜란드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를 말씀을 해주실 연사분으로 그 최근까지 주 네덜란드 대사를 지내신 이윤영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윤영 대사님은 직업 외교관으로서 외교부에서 또 많은 경제 통상 업무를 담당을 하셨고요. 주 방글라데시 대사를 지내시고 2017년서부터 19년까지 주 네덜란드 대사를 지내셨습니다. 2018년에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 그 OPCW 당사국 총회 의장도 지내셨고요. 우리나라 경제 외교에 그 아주 주축을 이루신 외교관으로서 또 그러고 네덜란드 사회를 가장 또 이 깊이 들여다보신 그런 그 전문가로서 오늘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 모임은 정말 많은 청중 앞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면서 대신 저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SNS 형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 대사님, 네, 그 먼저 강연 말씀을 듣고 저희 그 대담을 Q&A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고대 노르딕 베네룩스 센터의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강연을 맡게 된 전 네덜란드 대사 이윤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고대 학생들 또는 많은 분들 앞에서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직접 감정의 교류를 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안 되고 온라인 통해서 또는 웹이나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IT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있어서 좀 아쉽지만 하여간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네덜란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덜란드 어떻게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한 40% 경상남북도의 크기의 이 나라가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2세기 때 남긴 그 일기를 보면 이 난파선에 표착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으로 보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는 혁신 국가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하면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 목차는 일단 먼저 네덜란드 개관을 보고 그 다음에 17세기 100년 동안 세계 해양 패권을 차지한 그 네덜란드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덜란드가 지금의 네덜란드는 결국 과거에 수백 년 전 또는 수천 년 전에 네덜란드인들이 걸어온 그 발자취가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나라를 들여다볼 때는 역사를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네덜란드의 경제적 위상이 어떤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의 메인 주제인 혁신 사례를 한 4가지 정도 한번 찾아서 시간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부분으로 그러면 이 네덜란드가 어떻게 이런 경쟁력을 갖게 됐는지 그 원천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네덜란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네덜란드 표현할 말들이 많습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었다. 이런 거는 그 네덜란드의 그 어떤 정신적 어떤 정수랄까요? 정신적인 그 자부심이 이 말에 표현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로우 컨트리라고 이 저지대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 컨트리즈에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벨기에도 포함이 되는 그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파선에 내린 듯한 모습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 일기에 나와 있고요. 그러던 나라가 그 가장 그 쓸모없는 땅, 그 가장 하류에 언제든지 그 홍수로 범람하고 그다음에 그 파도에 의해서 휩쓸리는 그런 쓸모없는 작은 땅의 나라가 어떻게 16세기, 17세기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카르트, 볼테르 이런 서양의 당대를 풍미하는 사상가들이로부터 세상에 진귀한 물건은 다 있다.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세상의 유일한 적이다. 모든 민족이 평화롭게 사는데 이거는 시장의 힘이라는 그런 엄청난 극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제일 키 큰 민족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당시 17세기에도 이미 유럽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를 이미 구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국 외교관들이 얘기하는 게 영국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네덜란드인들은 어디서나 보인다. 그 사람들이 뛰어난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한마디로 그 이렇게 비유를 영국하고 옛날에 네덜란드가 참 몇 차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영국인들이 그 어떤 비유를 통해서 재밌는 약간 조크 비슷하게 했는데요. 영국인들은 히드로공을 내리면 불평부터 쏟아내는데 네덜란드인들은 이제 드디어 나의 사랑하는 조국 네덜란드 왔구나 해서 만면에 미소를 짓고 스키볼 공항을 떠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 조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는 영국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점잖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그 예의에서 옛날부터 유명한 영국 신사란 말이 있는데 그 대신 굉장히 솔직하지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은 너무 솔직해서 그리고 너무 직선적이어서 좀 점잖지 않고 약간 그 상대방을 좀 불편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국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을 비교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잠깐 제가 모두에 소개해 드립니다. 네덜란드 개관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나타난 이 정도 나라인데 이 한 가지만 보여드리면 이 면적이 42,000평방킬로미터인데 4분의 1 이상 약 26%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기네 국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강하고 운하 그러니까 해수죠. 물이 있는 부분이 18%가 넘고 거의 19%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토를 보셔도 지도에 봐도 이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른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발원한 라인강이라든지 메이즈강 같은 큰 강들이 전부 네덜란드를 거쳐서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히 지금 그 현재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3기 세 번째 그 총리직을 연임하고 있는 루터 총리 간의 루터 총리의 그 내각 장관들 전체 기념사진을 올려봤습니다. 다 남자들 키들이 다 이 190이 넘습니다. 이건 네덜란드 간척 사업의 역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1300년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얼마나 많은 국토가 새로 만들어졌는지 이 칼라로 아마 나타나고 있는 거 보여주실 텐데 보시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700년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간척을 한 다음에 생태계 복원도 사업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그래서 주민 의견이 반대가 있으면 이걸 개발을 중단하고
또 다음 정부로 계속 넘기면서 절대로 개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 자연 친화적인 개발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우리 이런 간척 역사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1,700만이고요. 영어 구사력이 그 비영어권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수명은 그다지 높지는 않은데 82세고요. 네덜란드 상징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뭐 튤립도 있고 자전거. 보통 국민들이 1인당 2세대씩 자전거를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운하도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운하는 뭐 여러 가지 홍수 대비도 있고 방어용도 있고 수송용도 있고 여가도 있고 관광도 있는데 특히 암스테르담이나 이 주요 도시의 운하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들여오는 수입한 각종 향신료나 뭐 목재든 또는 뭐 도자기든 그런 진귀한 물품을 저기 까나레 운하에 보이는 저 집 위까지 자기 창고까지 운반하기 위해서는 물이 가장 싸고 안전한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까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런 까날 하우스라고 하는데 저 집들이 전부 다 최초의 지금 우리 시대의 그 하우스 개인 집이 탄생한 계기가 됐다고 역사학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풍차, 치즈, 목신, 스케이트, 회화, 델프트 도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네덜란드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세기에 어떻게 해양 패권을 차지했는지.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가 VOC라는 동인도 회사가 1602년에 최초로 출범을 했는데 그 회사 앞에 수많은 배들을 지금 건조 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동인도 회사 출범하기 전에는 그 아시아 국가와의 가장 큰 교역의 품목이 향신료였는데 그게 스페인하고 스페인과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다가 스페인이 포르투갈을 병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쟁 중이었던 네덜란드 상인들을 그 독점 그 구조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제외시켜서 결국에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체 배를 만들어서 상선단을 만들어서 결국 인도네시아 현재 인도네시아까지 직접 그 해상도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결국 과당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의 통합된 동인도 회사가 출범하면 하는데 이 동인도 회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국가 권력도 겸비한 어떤 굉장히 다목적 군대, 그러니까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국가 권력도 갖고 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100년간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패권을 차지하는 그 계기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회사를 통해서 회사의 성공을 통해서 최초로 상업국가로 진입하게 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상업국가로 진입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전에 패권 국가는 바로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전통적인 봉건적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농업 국가는 어떻게든 땅을 많이 빼앗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갖고 그 다음에 자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국가여야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업국가는 자본을 통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본주의 국가를 만든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볼 수 있고요. 영국도 비슷하게 동인도 회사가 출범을 했는데 자본 규모가 10배가 넘는 규모였고 자본과 국가 권력의 성공적인 결합 그리고 아시아 내 최초로 영내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한 게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대유럽으로 수출했고 또 아시아 영내 무역까지도 장악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시아의 본부는 바타비아라고 불리우던 현재의 자카르타에 설치한 다음에 페르시아로서부터 일본까지 모든 상당히 중요한 곳에 상관을 수십 개 설치하고 비단이나 직물, 향신료, 도자기, 아편이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교역을
완전히 독점 비슷하게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네덜란드가 또 인류에 기여한 바는 바로 세계 최초의 주식 시장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떤 회사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어떤 아시아 지역이든지 또는 신대륙으로 갈 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고 그 상선단이 다시 돌아오면 이익을 분배하고 다시 이제 다들 그 회사를 청산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산하고 또 어디 가자고 하면 어디 또 상선단을 만들자 하면 다시 모여서 또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근데 네덜란드의 그 동인도 회사를 계기로 그 주식을 사고 팔 권리를 부여를 했고 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속적인 회사가 만들어졌고 다국적 기업이 이래서 생긴 거죠. 그리고 단지 동인도 회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맥주, 소금, 뭐 구리 등 온갖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게 이제 암스테르담 거래소입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비슷한 건물이 지금 일부가 남아있긴 한데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서 진정한 자본주의 시대로 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에 보면 전 세계 교역량의 4분의 1이 암스테르담을 거쳐서 교육이 됐다고 할 정도로 당시 암스테르담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물동량을 자랑하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데카르트나 많은 그 유럽의 여행객들이 암스테르담 와서 보고서는 세상에 볼 수 있는 최대의 부를 암스테르담에서 목격했다고 해서 찬탄을 늘어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17세기 네덜란드 회화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접 그 집에서 있는 걸 그대로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일반 가정집에 랍스터가 보이고 또 저기 보면은 바로 중국 도자기에 온갖 진귀한 열대 과일들이 전시가 돼 있죠. 실제로 이거를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암스테르담에서. 그러니까 이 17세기에 네덜란드의 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회화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 회화가 당시에는 이제 플레미시 페인팅이라고 했는데 그 전까지 이태리나 프랑스에서 있었던 페인팅은 전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의 그림이 그려져 아니면 뭐 왕이나 어떤 굉장히 고위층 그 귀족들의 초상화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던 반면에 이 네덜란드로 넘어오면서 일반 평민의 생활을 그리는 것을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런 그 음식물, 그 식탁, 가정에서 이런 일을 이 회화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면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세 번째로 네덜란드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오른쪽 표를 보시면 스위스의 IMD에서 발표한 국가별 순위를 보면 1위가 싱가포르,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4위가 네덜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지표에서 그 전에 2019년에는 6위였는데 4위로 뛰어오른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3위, 19년에는 28위였는데 23위로 상승한 것이 나타나 있고요. 네덜란드 경제 위상을 나타내는 말을 몇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면 그 제5위의 풍요국 국가로 UNDP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복지나 1인당 국민 소득이 지금 한 5만 3천 불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나 교육, 기대수명 등 주요 지표에서 세계 5위다. 그 다음 국가 경쟁력은 4위다. 그 다음에 세계 5위의 무역대국. 이 작은 나라가 세계 5위에서 6위 수준의 무역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 작은 나라가 농축산물 분야 교역이 미국 2위에서 세계 2위인 1,100억 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이나 또는 수처리 분야, 건축, 디자인, 물류, 그다음에 IT도 일부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IT나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포브스 잡지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3위에 선정이 됐는데
이 나라는 친기업 환경의 그런 으로 유명한데 그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 국적 출신의 기업이 아닌데도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이케아라고 그 가구 회사가 원래는 그 스웨덴 회사인데 본사는 지금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 정책의 그 모토가 모든 돈과 인재를 환영한다. 그래서 그 경제 정책의 모토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한 말을 2030년에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나 이게 성공한 나라들 보면 경제 정책이나 어떤 정책의 어떤 캐치프라이즈라고 할까요? 그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외국인도 다 이 나라가 뭐를 생각하고 어떻게 외국인들을 대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장점인데 이 나라도 간단하게 우리는 돈과 인재를 환영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니네들이 마음껏 기업을 창업을 하고 그걸 갖고 자본을 불리고 또는 인재를 영입하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투자 그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투자나 또는 일자리를 우리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모든 돈과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쟁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물리의 중심이 되는 거는 바로 이 지도상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물동량 표시인데 왼쪽 를 보면요. 사진을 보면 이 물동량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그 독일하고 네덜란드로 연결된 이 라인 강이 유럽 대륙 전체에서 가장 많이 물동량이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라인 강의 하류에 위치한 이 로테르담 항구가 오른쪽 두 개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로테르담 항구는 물론 그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세계 한 5위에서 10위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부산보다 적습니다. 그렇지만 로테르담 항구의 그 경쟁력은 단순히 그 컨테이너만이 아니고 1차 상품 뭐 원유 처리라든지 원유 저장 탱크라든지 또는 석탄, 철강 또는 커피나 각종 1차 상품에 저장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제조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복합 항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산과 울산과 뭐 포항을 합쳐놓은 그런 항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구의 길이가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이 내륙항이죠. 내륙항.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큰 배들도 접안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갖고 있고 옆에 주변에 이제 경쟁 상대가 안트워프나 뭐 함부르크 정도 있는데요. 런던이나. 근데 그 경쟁력에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정도로 게이트웨이 투 유럽이라고 할 정도로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공항은 또 스키폴 공항이라고 유럽의 4대 허브 공항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그 브렉시트가 네덜란드에 미친 영향을 간단히 한마디만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과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난 기사인데요. 금년 1월 중에 하루 평균 기준으로 주식 거래 규모를 집계를 해봤더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장 큰 그 주식 시장이 런던의 시티에 있는데 금년 1월 들어서 급격하게 런던의 위치가 축소가 되고 암스테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하루 평균이 90억 유로가 거래가 됐고 반면에 런던이 86유로로 암스테르담한테 1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브렉시트이 일어나면서 영국의 금융기관들이 EU 다른 금융기관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 많은 EU의 금융기관들이 거래를 전부 암스테르담으로 몰려서 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영국이 이 브렉시트 하면서 그 협상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게 이퀴버런스라 해서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고 자기네 영국 금융기관의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협상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은 결국 런던이 잃어버린 그 빈 공간을 파리나 프랑크푸르트가 차지한 게 아니고 암스테르담이 차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얼마나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다른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해 왔는지 네덜란드 사람들의 치밀함을 이 브렉시트를 보면서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은 또 하나의 큰 성과를 거뒀는데 유럽의학청 EDA라고 하는 유럽의학청을 그 자기네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그 사이에 투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밀라노하고 최종 투표에서 암스테르담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인적 구성은 뭐 900명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이쪽 유럽 의학 관련 인사들이 암스테르담 방문하기 때문에 1년에 10억 유로 이상의 경제 효과가 볼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이후로 또 런던에 있던 300여 개 외국의 기업들이 네덜란드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렉시트로 인한 어떤 경제의 수혜에 네덜란드가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법인세율도 현재 20%에서 금년까지 16%로 인하하겠다. 그 다음에 겉으로 공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사를 이전할 경우에는 네덜란드가 정부에서 상당히 특혜를 또 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혁신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혁신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고 최근에 혁신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참 보면 창조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다가 경쟁에 좀 뒤처지거나 불편하거나 이게 아닌데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어떤 탐구 정신, 실험 정신이 아주 그 강한 민족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북해 지역에 영국이나 노르웨이 또는 덴마크 이런 다른 인근 국가들과 어부들이 굉장히 그 대구하고 청어를 누가 빨리 잡느냐의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 네덜란드 사람들이 성공을 했죠. 근데 간단합니다. 생선을 내장을 제거하는 기기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한국까지 와서 그거를 처리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고 도로는 만선에서 돌아올 때 그 도로는 기간에 그거를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 내장을 제거하되 어느 일정 특정 부위는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제거하면 안 되고 특정 부위를 남겨둬야 신선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수에 맞는 기기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결국 경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 선박이 보이는데 이게 플루이트 선입니다. 플루이트 선은 뭐냐면 그 전에는 에스파냐가 갖고 있는 선 이름이 갤리온 선이라고 합니다. 갤리온. 갤리온은 이 옆이 폭이 좁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대신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수송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 플루이트 선은 양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배가 좀 볼록하다 보면 돼요. 옆에서 이렇게 뒤에서 앞에서 보면요. 그 대신 많은 상품을 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원을 줄여도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루이트선을 만들어서 이 북해와 그 다음에 발틱해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스웨덴, 덴마크가 이 통과세를 받을 때 선원 수에 따라서 통과세를 매겼대요. 그러니까 선원 수가 적으면 통과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전적인 거에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오른쪽 맨 하단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퀘케노프라고 튤립 축제가 열리는 지역인데 이 튤립을 원래는 그 터키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뭐 중앙아시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튤립을 통해서 결국은 그 지금은 단순히 그 관상용이 아니고 중요한 어떤 수출 어떤 외화벌이로 활용하고 있고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하단에 이 말 발굽 모양의 건물이
바로 로테르담에 있는 마르크트라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 사이드 쪽은 전부 아파트고요. 가운데가 바로 마켓인데 이 굉장히 창의성이 뛰어난 건물입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았고 이 로테르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나 영국, 미국의 그 연합군한테 공습을 통해서 모든 건물 단 세 채만 남기고 모든 건물이 파괴된 아주 비운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나고 이 파괴가 오히려 건축을 일으키는 메카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파괴가 결과적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여러분 뭐 아마 예전에 지도에서 어떤 책에서도 보셨을 텐데 저게 피스 팰리스 평화구입니다. 그래서 1899년하고 1906년 두 차례 만국 평화회가 열린 다음에 각국 간의 분쟁이나 여러 가지 갈등은 어떤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롭게 조정 중재를 통해서 하자 해서 만든 평화구인데 그런 국제 정의와 평화의 도시가 바로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의 그 별명이고요. 저 건물이 그걸 상징하고 현재 안에는 국제사법재판소하고 상설중재재판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그 공간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성당이나 교회, 유럽의 사실 성당이 거의 이제 신도들이 없어서 거의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들 가보면 성당은 그대로 유지하고 뭘 관광객, 유명한 성당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서 사진 찍고 가고 하는데 이 네덜란드 성당들 가보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으로 쓰거나 전시장으로 쓰거나 또는 심지어는 옷가게로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그 어떤 역사적 유물로 남아 있지 않고 현재와 어떻게 현재의 필요성과 어떻게 그 조화하고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성당을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참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많이 잘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 성당을 재활용하는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주제인 혁신 사례에서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농업입니다. 아까 1년에 1,100억 불을 수출할 정도로 농업 강국이 됐다고 제가 설명을 모두 드렸는데 이 네덜란드의 경쟁력은 여기 이쪽에 보시면 이 1,100억 불이라는 숫자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시면 5개의 그 농축산물 수출 품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5개가 굉장히 고르게 수출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수출이 많이 되는 91억 불의 품목은 농축산 기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 두 번째가 화훼, 튤립이나 그런 꽃이고요. 그 다음에 낙농, 그 다음에 육류, 그 다음에 채소. 그러니까 농축산 전체가 굉장히 골고루 경쟁력을 갖고 있고 수출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독일이나 벨기에, 영국 등 인접 국가로 수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이 1,100억 불을 수출하는 거는 사실 네덜란드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반도 안 됩니다. 그 스키블공항 아침에 새벽에 보면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데 아프리카에서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탄자니아나 그다음에 케냐 이런 데서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만든 그 농축산물 특히 화훼나 이런 것들이 밤새워서 와서 그 공항 근처에 있는 경매장에서 경매가 마치면 그 경매 마치는 대로 전 세계로 다시 수출로 떠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는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그게 다시 메이드 인 홀랜드, 메이드 인 네덜란드로 바뀌어서 다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걸 보면 단순한 굉장히 균형 있게 발전된 네덜란드 농업의 수준, 경쟁력과 그 기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토가 단지 남의 땅이 아닌 자기의 땅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자기의 땅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네덜란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국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의 이 농업 경쟁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다른 우리나라 기사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미국이 제일 최대 식품 수출국이고요. 네덜란드, 독일, 중국, 브라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와 그 농지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6,790 평방킬로고 네덜란드가 18,400, 우리보다 약간 많은 정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국의 농업 분야의 그 산출 생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어떻게 This tiny country feeds the world라고 해서 2017년 9월에 나온 것을 여기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먹여 살리느냐. 근데 이 경쟁력을 네덜란드의 그 농업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맨 밑에 자료들을 보시면 각 국가의 그 농지 경작, 이 토마토 사례를 들었습니다. 토마토 사례를 보면 그 경지 면적이 나오죠. 맨 왼쪽이 네덜란드, 스페인, 미국, 그 다음에 가운데 큰 나라가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까지 있습니다. 이 밑에 사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이 토마토를 생산하는 경지 면적 규모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 높이는 이 단위 면적당 생산성입니다. 근데 2위가 스페인, 3위가 미국인데요. 스페인과 미국에 비해서 이 네덜란드의 생산성이 뭐 5배, 6배도 넘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단위 면적당 생산을 하는지, 이 네덜란드의 경쟁력이 얼마나인지 이 토마토 생산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중간에 보면 칠리하고 그 다음에 페퍼 또는 오이, 배, 당근, 그 다음에 감자, 그 다음에 양파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세계 1, 2위, 5위 해서 굉장히 고르게 각 품목별로 해서도 그 야채, 채소 분야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이 굉장히 자원 절약적인 재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원통을 보면 이 같은 토마토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물을 사용하는 양입니다. 보면 이 네덜란드는 1.1인데 미국은 15.2, 세계 평균이 25.6, 중국이 34입니다. 같은 토마토를 생산하는데도 이 갤런 차이가 파운드당 갤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미국에 비해서도 거의 15분지 1만 물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토마토를 생산하는데도 이게 엄청난 그 자원 절약적인, 그러니까 수경 재배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린하우스 면적이 맨하탄, 미국 뉴욕의 맨하탄보다 약간 더 큰데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면에서 2003년부터 14년 여기 맨 왼쪽에 표를 봐도 베지터블을 생산하는데 생산량은 28%가 11년 동안 늘었는데 에너지 사용은 6%가 줄고 그다음에 농약도 9%가 줄고 그다음에 비료 사용도 29%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 면적 생산 농업 생산하는 양에 비해서 생산량은 늘면서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나 그다음 각종 약품들 사용이 점점 줄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기술 집약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남동쪽에 와이닝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조만한 도시인데요. 거기에 가면 세계 최고의 농업 센터, 농업 허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농업 엄청난 규모의 그 농업 생산성은 이 어떤 이런 트라이앵글, 쿼티앵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기업, 그 다음에 연구소 이 세 가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같은 지역에 모여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산학이 협력해서 새로운 R&D 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또 연구소대로 또 응용 연구도 하고 또 혁신이 일어나면 새로운 기업가가 만들어져서 또 창업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생태계 어떤 WR이라는 거 하는 거는 와이닝겐 유니버시티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엔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연구소로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다시 산업을 끌어들여서 결국 그 3자가 서로 공생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아주 생태계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네덜란드 경쟁력의
바로 밑거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WR 와이닝겐 이 대학 연구소는 여기 잠깐 가운데 보면 가장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세계 1위로 2017년, 18년에 차지했고요. 2위는 영국의 노팅엄 대학, 미국의 UC 데이비스, 영국의 브래드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와이닝겐 대학이 농업 분야에서 2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석박사 과정 연구 인력이 단지 내려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외국 학생이 거의 46%입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이 빨간색이 외국계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외국계 학생 비율이 훨씬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지 내려는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 유학생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클러스터, 삼각 클러스터에서 전 세계 40개 식품 그 대기업들 중에 12개가 여기 이 후드밸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옆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미래의 먹거리에서 이 실리콘 새로운 그 농축산 기술이 실리콘배가 뜨고 있다고 해서 이 와이닝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톱 프라이어티의 후드밸리는 보면 협력, 협업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회사 인재를 유치하고 기업가 정신, 사업 환경 강화.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개인 간의 경쟁은 없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서로 간에 협업을 해라. 캠퍼스에 가보면 경쟁을 조장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같이 협력해라. 왜냐하면 협력을 해야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IT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서는 도저히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 사례 세 번째죠. 세 번째 보면 이제 반도체인데요. 제가 이제 반도체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신문에 우리나라 신문에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세계 이제 반도체 대전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지금 벌써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가 발전되면서 모든 그 산업에서 I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그 세계 3대 IT 제조 업체가 인텔, 삼성, 그 다음에 그 대만의 또 하나의 기업 있죠. TSMC라고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있습니다. TSMC라고 있는데요. 파운드리 세계 최대 업체입니다. 이 세 업체가 전부 다 네덜란드의 ASML 쫓아가서 그 장비를 자기네한테 수출해달라고 가서 애걸하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원래는 그 장비를 팔기 위해서 제조업체 가서 오히려 의뢰지에 있는 업체가 지금은 오히려 슈퍼 의리 됐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이 ASML이라는 업체는 원래는 그 필립스에서 분산 기업입니다. 필립스하고 그 전에 그 반도체 업체인 ASM 인터내셔널이 간에 합작으로 출범했는데 이 업체가 이제 반도체 바로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있고 옆에 ASML 부회장이 같이 제가 방문했을 때 설명해 주던 건데요. 저게 지금 현재 1,000억 조금 넘다가 지금은 이게 3,000억까지 가고 한 대가 3,00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냐면 여기 보시면 가운데 극자외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EUV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릿이라고 하는 저기입니다. 라이트. 이게 광선인데 이거는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아주 깨끗이 찍어낼 수 있는 이 빛에서 가장 극좌외선이라고 합니다. 가장 초밀도로 찍어낼 수 있는 이 광선인데 이 ASML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빛이구나. 이걸 통해서 웨이퍼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2006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 장비 만드는 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간 거를 필립스가 계속 도와줍니다. 결국 그 한 우분을 판 결과 결국에는 지금의 결국 이 EUV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듭니다. 사실 이걸 말고 리토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는 일본의 캐논이나 또는 이런 그 일본 업체들 2개도 같이 경쟁을 하는데
EUV 노광 장비는 전 세계에서 ASML만 만들기 때문에 그 사실은 매출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도 이 여기 보면 이 아래쪽 보시면 ASML 주가가 시가총액이 이미 유럽의 웬만한 폭스바겐, 시멘스나 에어버스를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금년 1월에는 시가총액이 인텔을 이미 넘어서서 2천억 불을 돌파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제왕인 인텔을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분간 이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ASML이 성공하게 된 비결은 결국 초창기 어려운 시절에도 모기업이 계속 지원해줬고 네덜란드 정부나 EU도 지원을 계속했다. 결국에는 창업을 통해서 성공할 때까지는 기업은 한 우물을 파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을 텐데 그거를 누군가는 엔젤 투자가든지 또는 정부든지 간에 꼭 지원을 해주면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큰 성공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그 성공 비결은 이 EUV 리토그래피 기술이 반도체 제조의 미래라고 이 ASML을 안 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 이 장비를 통해서 이용하는 반도체 제조가 웨이퍼를 가공하는 게 최고구나.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최고구나를 알기 때문에 10여 년간 고생했지만 결국에 꽃을 피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결국에 나노미터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이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대성공을 거뒀다. 결국에는 ASML의 성공은 한 우물을 파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그것이 삼박자가 잘 맞아지지 않았나.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에 표인데요. 여기 보면 이 ASML 장비를 만드는 게 이 각 네덜란드 각 지역별로 각 국토 여러 곳에서 나는 저 점이 전부 다 저기서부터 이 재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어도 50%는 이상은 상당 부분이 이 네덜란드 내에서 밸류 체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여러 가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당히 언서턴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덜란드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부품업체 간에 굉장히 협업이 잘 돼 있구나. 또는 저기 보면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정부도 있고 이런 상관학 협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이 아까 농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ASML 성공에서도 성공 비결에서도 이거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료가 모두 ASML 자료인데 홍보 자료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 네덜란드 내에서 굉장히 부품 조달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존이 잘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가장 많이 수출을 한 자기네 고객이 삼성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가고 있다. 그다음에 인텔, 아까 TSMC라고 대만 업체, SK 하이닉스가 우리 업체죠. 그래서 1위, 4위 업체가 전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도체 분야에 최근에 또 뜨기 시작한 게 차량용 반도체 제조.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이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이 독일의 인피니언하고 이 네덜란드 NXP가 가장 큽니다. 이들 보면 이 NXP도 결국 필립스에서 분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필립스라는 회사는 처음에 조명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가전을 만들고 여러분들 아직도 쓰고 있죠. 면도기.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진화를 해갑니다. 그래서 먼저 조명 등을 분사시키고 그다음에 가전을 분사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얼마 전까지 또 이제 좀 됐죠. LG 필립스라고 그 디스플레이 파주의 공장 같이 50대 50으로 합작 투자를 하다가 결국 철수를 했는데 반도체 부분은 다시 나누어서 아까 장비 부분은 아까 ASML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반도체 제조 쪽은 NXP로 분산합니다. 결국에는 네덜란드의 오늘의 네덜란드 그 IT의 성공은 필립스라는 모기업으로부터 계속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을 분사시키면서 그 회사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계속 함으로 파면서 결국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아주 경쟁력 갖는 기업으로
그 등장하고 있다는 게 네덜란드 그 성공의 어떤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수처리 분야인데요. 이게 2017년 6월에 뉴욕타임스 기사 일면 톱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 로테담 항구가 위에서 이제 찍은 로테담 전경이 보이고 밑에 로테담 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안에 배 모습인데요. 이 로테담이 거의 반 정도 가까이가 그 해수면보다 낮은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설계를 단지 댐이나 뚝을 맞아서 홍수나 여러 가지 그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는 게 아니고 이 가운데나 저 여기저기 있는 그 굉장히 많은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들은 뭐냐면 평소에는 그냥 그 여가나 여러 가지 어떤 산책로로 쓰지만 홍수가 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물을 다 밑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배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도시 자체가 전체 물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저수설계 잘 되어 있고 청소년 교육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어떤 이런 해수면 상승이나 기후 변화를 단지 위기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회, 오퍼튜니티로 보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 그 정부 관리들이 와서 로테담을 보고 나서는 이런 기술을 자기네도 수입하고 싶다. 결국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게끔 만든다는 게 결국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기네 기술을 활용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출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뉴욕타임스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경쟁력의 원천은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전통은 어떤 폴더 모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그 간척을 하면서 한 필지 땅을 폴더라고 합니다. 폴더. 근데 폴더를 만들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몇십 년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합의와 그 합의 이루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토론과 화합, 합의, 컨센서스에 대한 전통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 바세나르 협약도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정자문회의라고 있는데 국정자문회의는 뭐냐면 여야가 제출한 법안이 과거에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안이나 국가이익 모든 면에서 검토를 해서 여야가 제출한 법안이 이거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야가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정의 어떤 균형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국정자문의 역할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 있는 국가적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원래 그 7개 도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방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그다음에 공동체주의와 개인의 자유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켈빈주의, 경건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실용적으로 사는 그런 사상들, 그런 어떤 사상적인 것이 이 켈비니즘에서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관용. 이 나라는 무역국가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신교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용이 잘 됐습니다. 여기 밑에 위에서 또 보겠습니다. 위에 사진 보면 이 킹스데이 왕의 탄생일에 왕의 생신날에 조그마한 학생들이 나와서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팔려고 길가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어떤 상업에 대한 돈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이 루터 총리가 국회를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던 커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대걸레질 찾아서 자기가 직접 닦았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이 청소부 아줌마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는 물론 비디오가 있어서 어떤 약간 쇼맨십을 발휘한 거 아니냐, 루터 총리가 그런 비판도 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신들이 볼 때는 이 청소부 아줌마들이 대걸레질을 달라고 하지 않고
총리가 대걸질을 하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 박수치는 것이 이 나라가 얼마나 평등한 사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아래 사진은 8월 매년 8월 초에 열리는 프라이드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그 축제입니다. 이 운하를 통해서 LGBT라고 하죠. 성소수자들이 나와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는 이런 약자, 빈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어떤 관용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이런 하루의 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고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있는 3년 동안 가장 인상적 깊었던 것이 어느 모임이나 어느 계기에나 가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참 발표를 잘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단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표를 잘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 교육제도가 어릴 때 얼마나 그 발표를 잘 훈련을 시켰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학 과학 능력도 탁월하고 아까 조금 전에 그 물물교환 말씀드렸지만 더치페이 상업적 마인드가 잘 돼 있습니다. 수학을 아주 잘합니다. 그다음에 개방성, 실용성, 실험 정신, 공정성 이 굉장히 높은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는 결국 그냥 그것은 관대하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윤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도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닌가. 그다음에 강인한 체력. 여러분, 우린 그 지난번에 2018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평창올림픽 때 스벤 크레머라고 이 스케이트 영웅이 왔었는데 스케이트 진짜 강국이죠. 그다음에 자전거도 잘 타고 그다음에 축구도 잘하고요. 오른쪽 맨 위는 이 알크마르 그 치즈 시장에서 그 관광객들 대상으로 저렇게 120kg짜리 그 치즈를 들고 뛰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관광 상품 하는데 아주 이 사람들은 상당한 재능이 있다. 2013년에 핵안보 정상회의가 헤이그에서 열렸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스키봉화에 내리자마자 오바마 대통령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헤이그에 있는 시립미술관에 몬드리안 유작 제품 앞에서 쓰게 하고 사진을 찍고서 전 세계 통신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덜란드 회화, 네덜란드의 그 우수성, 미술 이런 것들을 오바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내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류의 귀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그 사람을 끌고 국립박물관을 가서 우리 가장 유명한 어떤 지정한 유물 앞에서 사진 찍게 하는 것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매년 1월 2일 날 그 북해가 굉장히 춥거든요. 거기에 애들이고 나이 든 분들이고 뭐건 들어가서 이렇게 뛰었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같이 한다, 어려움을 극복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참여 정신과 그 다음에 이 추운 바다를 이겨내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주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들고요. 밑에 비 오는데도 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내런 싸움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비에 우산을 안 씁니다. 워낙 바람도 많이 불지만 이 어떤 자연에 대해서 이건 그냥 우리가 헤쳐가야 될 거가 아닌가 이렇게 자연과 공존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보면 아까 모든 인재와 자본을 환영한다 그러고 어떤 친기업 문화 정서가 돼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교육을 보면 어떤 부처가 과학문화교육을 하나에서 합니다. 하나 부처에서 하고요. 일관성 있게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담임 선생이 그 학생하고 부모를 부릅니다. 그래서 진로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짜리, 5년짜리, 6년짜리. 4년짜리를 가면 직업학교죠 한마디로. 4년 동안 그 직업을 배운 다음에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짜리는 어떤 기술학교죠. 2년제 기술대학에 가는 거고 6년제는 전 인문 그러니까 종합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자질과 성적과 그다음에 희망을 통해서 너는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디 가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면 학생과 부모는 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니 왜 당신 자녀는 4년제 종합대학을 못 보내고 4년제나 5년제를 가라고 한 거에 대해서 왜 그 반대하지 않았냐, 반대 표시 않았냐고 누가 물어봤더니 부모가 그런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실력, 성적과 그 다음에 얘 좋아하는 걸 보면 4년제 대학을 갈 애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가면 4년제 대학을 지원하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애는 국가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종합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라면 이런 답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고방식이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정성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 자기가 어떤 돈이 들어갈 때 자기가 직접 벌어서 아르바이트 하든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거를 굉장히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미 중고등학교 때도 이미 1년 전부터 그 자기 그 담임 선생하고 예를 들면 무슨 그 해외 여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갖고 현지 체험 학습을 하러 간다고 할 때 만약 2,000불이 든다고 하면 각 학생과 담임 선생이 너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2,000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같이 상의하고 그 진행 과정을 선생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는 거죠. 앞으로 1년 동안 자기는 한 달 동안 햄버거 가게에서 일해서 얼마를 벌고 다음 한 달 동안은 어디 가서 뭘 벌고 그래서 2,000불을 자기가 부모의 도움 없이 2,000불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자기 해외 체험 학습을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은 자립심이 강하게 기르는 거를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권장하고 있다는 걸 그런 케이스를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연구 개발 분야인데요. 연구 개발 분야에서 우리가 특히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박사과정 학생을 그 학교의 대학 직원으로 일단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뭐 교수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해주면 이 학생의 커리어가 일단 쌓이는 거죠.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잡을 나중에 받더라도 학부나 석사 마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 지원 프로그램도 석박사부터 마지막 최종 풀타임 잡인 교수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을 통해서 이 석박사 과정 시작한 그다음 포스닥 이런 학생들이 결국 교수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정확하게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구재단이 있는데 그게 정착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체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그 연구할 때마다 자기 그 같이 공동으로 하는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연구 과정이 끝나거나 자기 석박사 과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공동으로 연구하던 그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요. 아주 헤이그에 그 고위 인사들 모두 모이고 외교단들 모두 모여서 본 공연 1년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회자가 한 학생을 불러 무대로 올려요. 그러면서 이 학생은 지금 작곡을 전공하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한테 1분짜리 작곡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이 오케스트라가 이 학생이 작곡한 곡을 연주할 거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1분짜리 작곡을 하고 한 것을 이제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불러 올려서 너는 이 작곡을 왜 했느냐? 너는 이 작품의 주제가 뭐냐? 그걸 물어보게 하고 박수를 받고 떠나게 합니다. 이게 결국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네가 작곡을 한 것이 대학교 때 작곡한 것이 앞으로 작곡가로서 크는데 얼마나 큰 영감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계속 그 사회나 어떤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술 학생들한테도
아카데미라고 해서 2년 동안 월급도 주면서 뭐든지 해보라고 하는 실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대학과 대학 교육 마지막 단계인 대학과 그다음 사회과 이제 진행하는 그 간극에서 정부나 대학이나 기업에서 어떤 역할이 매끄럽지 않게 이루어지지 않나. 니더란드가 참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나라가 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역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네덜란드 갔을 때는 은행들이 기업에 대부를 할 때 당신 기업이 얼마나 환경이나 노동 그런 그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서 심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ESG에 대한 리포트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ESG 문화 정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네덜란드에서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창업을 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뭔가 기술을 갖고 또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전 세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게 역시 우리도 이런 어떤 안목 스타트를 시작하는 것부터 잘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말씀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주 오늘 조금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유익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